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컵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컵이 테이블 끝으로 밀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거꾸로 재생하면 흩어진 파편들이 스스로 모여들어 완벽한 컵으로 복원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1초 만에 알아챕니다. 이 영상은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주일 전 우리는 바로 이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놀라운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깨진 컵에서 시작해 엔트로피를 만났고 식어가는 커피 속에서 확률이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갖는지 목격했습니다. 빅뱅의 특별한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우리의 뇌가 기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날입니다.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지금부터 그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이 방정식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거꾸로 재생해도 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칙만 놓고 보면 과거와 미래는 완전히 동등합니다. 물론 외외가 존재합니다. 1964년 제임스 크로닝과 발피치는 약한 상호작용 영역에서 중성 K온이 붕괴하는 과정을 관측하다가 시간 역전 대칭이 깨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198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시세계의 아주 작은 비대칭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컵이 깨지고 커피가 식고 사람이 늙어가는 이 거시적 비가역성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의 이름은 엔트로피였습니다. 19세기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이 정립한 이 개념은 한마디로 무질서도입니다. 볼츠만은 혁명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이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의 수가 질서 잡힌 상태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컵이 온전한 상태는 단 하나뿐이지만 깨진 상태는 수억 가지가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력학제의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고립된 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코 스스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알려진 모든 물리법칙 가운데 과거와 미래를 구분해주는 법칙은 이것 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법칙들은 시간의 방향에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오직 여력학제 이 법칙만이 시간에 화살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식어가는 커피를 분자 수준에서 바라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개별 분자의 충돌 하나하나는 완벽하게 시간 역전이 가능합니다. 빠른 분자가 느린 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꾸로 돌려도 물리법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커피는 식기만 할까요? 답은 확률에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물 분자는 대략 10의 25승계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분자들이 동시에 역방향으로 움직여 커피가 저절로 뜨거워질 확률은 수학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우주의 나이 전체를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을 수준입니다. 시간의 비가역성은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비계연성, 즉 압도적인 확률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데이 24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곧바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엔트로피가 지금보다 낮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엔트로피는 왜 낮았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이 우리를 138억 년 전 빅뱅의 순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가 왜 낮은 엔트로피일까요? 보통 뜨겁게 뒤섞인 상태를 무질서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물질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상태가 오히려 낮은 엔트로피입니다. 물질이 뭉쳐서 블랙홀이 되는 것이 높은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즈는 이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가 놀라울 만큼 균일하게 분포된 상태였고, 이것은 중력적 관점에서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습니다. 펠로즈는 계산을 통해 이 초기 상태의 특별함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될 확률은 10의 10의 123승분의 1이었습니다. 이 수가 얼마나 작은지는 우주의 모든 원자를 한 줄로 늘어놓아 그 숫자를 쓰려 해도 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 극도로 특별한 출발점이 시간의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과거 가설이라 부릅니다. 우주가 극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증가의 방향이 곧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방향은 법칙이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조건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주차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세 번째 화살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리적 시간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기억하지만 내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뇌가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은 물리적 과정입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화학물질이 방출되고 전기 신호가 패턴을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만들어지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 자체가 열역학의 산물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은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에 기대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우주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도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개의 화살을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열역학적 화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주론적 화살은 빅뱅이라는 극저 엔트로피 초기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심리적 화살은 기억 형성이 엔트로피 증가에 의존한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 셋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세 가지 가지입니다. 우주론적 화살이 뿌리이고, 열역학적 화살이 줄기이며, 심리적 화살은 그 끝에 달린 열매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 세 화살의 관계를 탐구하다가 유명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시간의 역사 초기 원고에서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하면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도 역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축하는 우주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깨진 컵이 스스로 붓고 사람들이 젊어지는 방향으로 시간이 흐를 것이라는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주장이 틀렸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우주가 수축하더라도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합니다. 우주론적 화살, 즉 팽창과 수축의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열역학적 화살과 심리적 화살은 수축하는 우주에서도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시간의 화살은 우주의 팽창 여부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초기 조건의 특별함에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호킹조차 발을 헛디딘 이 문제는 그만큼 깊고 미묘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제4주차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리 법칙 자체는 시간의 방향에 무관심합니다. 뉴턴 역학도, 전자기학도, 양자역학도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작동합니다.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는 법칙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 조건 안에 있었습니다. 우주가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깊은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 빅뱅은 그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을까요? 이것은 현재 물리학이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펠로즈는 자신의 등각순화 누주론을 통해 답하려 했습니다. 우주가 열적 죽음에 도달한 뒤 그 상태가 수학적 대칭성을 통해 다음 우주의 빅뱅 초기 조건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극도로 빠르게 팽창하면서 물질이 균일하게 퍼진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중우주론을 제시했습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들 중에서 우연히 낮은 엔트로피로 시작한 우주에서만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우주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세 가지 답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화살이 사라지는 세계를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먼 미래, 우주의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하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별은 소멸했고 모든 블랙홀은 증발했으며 우주는 균일한 온도의 암흑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열적 죽음이라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으면 시간의 화살도 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기억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의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도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방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우주의 영원한 속성이 아닙니다. 빅뱅의 특별한 초기 조건이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우주는 시간의 방향을 법칙으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초기 조건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38억 년이 지난 지금 그 초기 조건의 유산이 커피를 식히고 컵을 깨뜨리고 당신의 뇌 속에 어제의 기억을 새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에도 138억 년 전 빅뱅의 조건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간의 여정은 하나의 깨진 컵에서 시작해 우주의 탄생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다시 오늘의 깨진 컵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나선을 그린 것입니다.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눈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 깨진 컵은 불편한 사고가 아닙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선택한 단 하나의 초기 조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가장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주는 그토록 특별한 상태에서 시작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물리학이 풀어야 할 마지막 질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 과거는 기억되고 미래는 열려있다는 것. 이 너무나 당연한 경험은 우주가 선택한 단 하나의 초기 조건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시세계, 양자역학의 영역에서 시간의 화살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시간은 정말로 흐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식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블록 우주론이라 불리는 대담한 이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이론. 시간의 정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다음 주에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